안녕하세요. 오늘은 8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 나온 김에 우리 재무제표,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재무 상태표가 있고, 두 번째, 손익 계산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이렇게 여러 가지 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사까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 이용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그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담아서 줘야 되는 어떤 그릇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고 그 기업의 어떤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무 상태는 그 회사의 재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개념은 어느 시점에 너의 재산이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 동안에 너의 재산이 얼마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일정 시점, 특정 시점에 자산, 뭐 부채, 자본,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예요.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 사람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기업의 연봉. 그러면 연봉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을 봐야 되겠죠. 기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에 너의 연봉, 너의 경영을 얼마나 잘했냐, 경영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표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소개팅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재산 이 둘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현금이 얼만큼 있냐 이것도 당연히 일정 기간에 그 기업의 현금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일정 기간에 그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냐라는 표입니다. 자, 주석은 그 이외에 참고사항을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 재무상태표는 보통 어떻게 생겼나요? 자, 재무상태표 그려볼까요? 자, 보통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주식회사 Q라고 적고, 이쪽에 여기는 자산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부채, 이쪽에는 자본이라고 들어가죠. 자산, 이쪽은 부채, 이쪽은 자본. 이러한 표가 재무상태표고, 모든 기업은 이러한 폼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럼 기재돼야 될 것부터 볼게요. 기업명, 이거네요. 주식회사 Q. 기업명이 있죠? 기업명.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자, 12월 31일이라는 이 종료일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손익계산서라면 일정 기간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금액, 여기에 금액. 우리나라는 원이죠, 원. 그래서 원, 이렇게. 미국은 달러,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회계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익 계산서에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회계 기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해당되는 거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오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분류되는 것.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사에서 중요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중요한가요? 기업의 현금은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 기업에서 지금 당장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업이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자더라도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을 갚거나 이렇게 자금 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매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단 현금의 현금 및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죠.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쵸? 뭐 자기 압수표, 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뭐 배당 지급 통지표. 근데 만기가 도래한 뭐 배당 지급 통지표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배당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가 다 됐어요. 받을 때가 됐다는 소리죠. 도래한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뭐 송금수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아닌 것들이 뭐 있어요? 선일자 수표 이런 게. 선일자 수표는 일자를 미리 저쪽으로 앞당겨서 주는 수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음의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제외되는 것들 적어볼게요. 제외되는 것들. 선일자 수표가 있고, 다시 여기까지죠. 자, 이건 아닌 것들이에요. 제외되는 것들.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어음 같은 성격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표, 그 다음에 수입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사무소나 어떤 정부기관에 가면 우표 같은 걸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수입인지라고 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있죠. 예금. 뭐 보통 예금과 뭐가 있어요? 당좌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처음에 샀을 때 취득 당시엔 만기가 어떻게 해요? 3개월 미만,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뭐 여러가지 증권, 유가증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기업에선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수입인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당 지급 통지표네요. 요거랑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자기압수표 여기네요. 자기압수표 두 가지 합하면 15만원 답이 있나요? 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자본 조정.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자본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본 5가지 한번 마지막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익 잉여금, 이익이죠. 잉여금 이렇게가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자본 조정 항목 아닌 거. 자, 자본을 일단 암기를 할 때 이쪽은 우리가 플러스 느낌이고, 이쪽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본 조정도 차감 항목, 가산 항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차감 항목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잉여금이니까 뭐가 있어요? 일단 주식을 팔아서, 자, 주식 발행 초과한 금액, 초과금, 그 다음에 자본금을 줄여서 감자 이익 본고,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주식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을 잉여금으로 볼 수 있고, 요거와 반대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자본 조정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식을 싸게 팔았죠. 위에 거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밑에 거는 싸게,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해서 생긴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자차 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에서 생긴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사항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요 사항들은 좀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아닌 것 고르라 했으니까 뭐겠죠? 요거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죠. 하지만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미래에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죠. 자, 볼게요. 무형자산은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 그렇죠. 원가로 측정하죠. 원가로 측정하죠. 원가 처음에 얼마냐 라고 원가 측정, 취득원가.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비는 이렇게 해당될 수 있죠. 개발비,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 개발비 같은 계정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나만 쓸 수 있다, 남들은 못 쓰게 한다 라는 말이죠. 이거를 부여하고, 관계 변명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는 없고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내용 연수 비슷한 거죠. 자,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은 연구단계,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발단계로 봅니다. 틀렸네요. 개발단계가 아니고 무슨 단계? 연구단계로 봐야 돼요. 우리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돈은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비용으로. 하지만 우리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돈은 우리가 어떤 조건, 6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6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비라는 어떻게 처리해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근데 우리 천차장기 1급에서는 보통 이 개발비를 충족한다고 가정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답은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야무지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 매입금을 기초 잔액, 처음에 얼마냐 라는 거죠. 처음에 얼마냐? 그러면 외상 매입금 T를 한번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T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T를 그리면 수 하나, 칸수 2개로 할게요. 자,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 매입금은 이쪽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이거 부채죠? 부채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처음에 외상 매입한 금액, 부채가 있으면 이쪽에 처음에가 있을 거고, 이번에 발생한 여러가지 외상 매입이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돈을 갚으면 이쪽에 되겠죠. 지급이라고 적을게요. 돈을 갚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못 갚으면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사왔는데 반품했다, 환출했다, 그럼 이쪽에 적힐 수도 있겠네요. 자, 요러한 사항들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돈 줬다, 지급했다. 지금 여기네요. 그렇죠? 500만원.
그다음에 기말의 외상매입금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있네요. 기말. 그렇죠. 자, 외상매입 이번에 사온 게 순수하게 사온 게 이만큼이고 전체 사온 게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전체 사온 것은 420만 원이 발생했고, 근데 이 중에 순수하게 사온 건 400이기 때문에 이 20만 원만 보겠어요. 반품한 거겠네요. 이렇게. 그쵸? 요걸 쌤 해서 여기다가 400만 원 적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기초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전체 하면 쌤 하면 답은 240? 예, 24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240. 그쵸? 그래야 차변 대변이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회상 매입금 기초 잔액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그냥 분개하라는 소리네요. 자, 거래를 분개해보자. 업무용 토지. 자, 토지를 사용하려봐요. 700만원에 샀습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 이만큼을 빼고 나머지 50%는 당좌수표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했네요 라고 했어요. 자, 분개해볼까요? 뭐 샀어요? 자, 토지 샀네요. 토지. 그쵸? 비업무용이라 했으니까 토지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그죠? 업무용으로 하면 토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얼마? 700만 원을 샀습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았네요. 수수료가 들었으면 포함시켜야겠죠? 자, 그런데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없애야 되겠네요. 자, 선급금을 없애고 얼마를? 70만 원 없애고 자그마한 잔액 중 절반은 타임 발행 당좌수표,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말한 타임 발행 당좌수표는 어떻게 현금 처리한다 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700만원에 70만원을 빼보니까 얼마가 남아요? 630만원이죠? 630만원. 700만원에 빼기 70만원, 630만원의 절반 나누기 2 그러면 315만원이네요 300 어떻게 15만원 만큼만 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뭘로? 어음으로. 자, 어음 주의해야 되겠죠? 어음이니까 이거는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뭘로? 미지급금. 왜?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 지급어음 2번이 되겠네요. 맞죠? 네, 2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 자, 자본에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했네요. 위에서 갖고 와볼까요? 자, 여기서 자본 총액이라 했으니까 요게 파란색으로 적힌 요것이 변동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변동하지 않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변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더하고 여기서 빼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돼야 여기 전체의 금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빼지고 여기서는 더해지고 이러면 여기는 변동이 없잖아요. 오케이. 자, 유상증자라고 했습니다. 유상,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이런 말이에요.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그럼 자본금을 늘린다. 요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자본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그러니까 주자라고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할 때 우리 분개 어떻게 하죠? 자, 우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익이익금이 많이 생겼나 봐요. 미처분 이익이익금. 이 중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이 생겼나 봐요. 자, 이익이익금 세 가지가 있죠. 법정 적립금, 그다음에 임의 적립금 있고,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이익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 좀 주자라고 결의했대요. 그럴 때는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잉여금이 얼마큼 주자. 근데 아직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면 실제 나가는 게 4번에 있네요. 자, 실제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고 배당금을 상계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현금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2번과 4번은 이어지는 거네요. 자, 3번 발행 주식 중에 일부를 유상으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사와서 이렇게 매입 소각이라고 적을게요. 앞에 매입이라는 글자가, 자, 사와서 불태워버렸대요. 불이야, 불타올랐대요. 자, 그러면 주식을 팔고, 주식이 없었으니까 일단 자본금 줄여야겠네요. 그죠? 자본금, 주식은 여기에는 자본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통주 주식이잖아요. 보통주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발행 액면 금액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를 내가 사서 다시 이걸 사와서 불태워 버렸으면 이거 자본금 자체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분계가 자본금이 없어지고 뭐 현금이 나갔겠죠. 사와서 없앴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얘는요, 위처분 이익이요. 자, 요게 줄었죠? 요게 줄었으니까 이익이면 줄었을 거고, 그럼 자본이 줄었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겠네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채예요, 부채.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현금은 뭐죠? 당연히 자산이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은 없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다음은 한국이 단기 1기에 구입해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손익에 미쳐버린 영향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한강에 주식을 사왔대요. 처음에 10만원짜리인데 20만원 주고 사왔어요. 인기가 좋나봐요.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됐어요? 15만원. 인기가 갑자기 내가 사니까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겠죠. 평가 손실 되겠네요. 자, 이거를 맞춰볼게요. 손실. 자, 손실은 마이너스 한번 적어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얼마? 5만원 만큼이 감소돼 버렸네요. 손해. 자, 금강은 20만원짜리였는데 15만원에 사왔어요. 인기가 없었나봐요. 자, 그런데 지금 가치가 20만원 올랐네요. 인기가 올라갔어요. 얼마가? 5만원이 올랐네요. 얼마? 그리고 얘는 플러스 5만원 이렇게 돼야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해서 쌤 시키면 당연히 아무것도 영향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 이런 행태가 있나? 행태 뭐가 있죠? 행태는 우리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랑 어떻게 고정비로 나누었죠? 자, 그래서 우리 변동비, 고정비 그래프, 고정비 그래프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쵸? 자, 변동비 그래프, 고정비 그래프 어떻게 있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 뭐가 증가하는 거? 잠시만요. 자, 고정비, 변동비 그래프 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 줄수 하나, 단수 두 개. 자, 이게 변동비 그래프였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 고정비 그래프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준 변동비, 준 고정비가 있었죠. 자,
자, 요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가가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변동비라고 했고, 그렇지 않고 일정하면 고정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당 개수로 나눠보면 변동비는 초코파이 하나 만들 때 초콜릿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만들 때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만들 때 세 개 들어가고, 결국은 한 개, 하나 만들 때 한 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거. 그런데 고정비는 여러 개 만들면 만들수록 한 개당 원가는 싸지는 거예요. 점점점 싸지는 거야. 왜요? 전기세는 똑같이 1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100개 만드는 거랑 1시간 동안 한 개 만드는 거랑 똑같이 10만 원 낸다고 치면 당연히 24시간 동안 여러 개 만드는 게 한 개당 가격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점점점 고정비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제조직에 취업한 학생들은 제조직 취업한 학생들 알겠지만 24시간 동안 이렇게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이쪽 부분에서 원가가 증가하는 거, 이거를 준변동비라고 했어요. 변동하긴 하는데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정 부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정 부분이 지나면 금액이 팍 뛰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 금액이 팍 뛰는 이러한 원가를 계단 원가 준고정비라고 했었습니다. 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특정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이 관련 범위, 요것은 요 조업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가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만큼 빵야 라고 올라가고 또는 빵야 만큼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 나왔네요. 답 뭐죠? 그렇죠. 일정 부분만큼 빵야 증가하고 일정만큼 빵야 증가하는 준고정비가 되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방법은 세 가지다.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의미만 알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줄수 3개, 간수 5개로 만들까요? 줄수 3개, 간수 5개. 우리가 보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이 있었어요. 조조 부문. 그죠? 자, 보조 부문에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뭐 식당이나 그 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조에는 뭐 용접이나 절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조는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을 보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조 부문은 제조를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얘네들하고 같이 제조 원가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눠줄 배부 기준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조 부문은 제조 부분으로 넘기고 이 제조 부분에서 제공품 제품으로 넘기는 거예요. 제공품 제품으로 이렇게 제품이라고 적을게요. 제품 이렇게 제공품 제품으로 넘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여기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으로 넘기는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직접 배부, 두 번째 단계 배부, 세 번째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비가 500만원 나왔고 전기세가 예를 들어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 전체가 800만원이 나왔는데 이 800만원을 제조 부분 여기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용접에서 식당에서 얼마큼 가져갈래? 절단에서 전력에서 얼마큼 가져갈래?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식당 부분은 보통 뭐 용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래서 절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접에서 일하는 사람은 8명이다.
절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이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8대 2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력은 여기서는 전기를 몇 시간 썼다. 뭐 3시간, 5시간 썼다. 여기에서는 2시간 썼다. 그러면 뭐 5대 2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방법이 3가지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눠가는 거 이거를 직접 배부라고 하고, 얘는 그냥 식당에서 옐로 바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전력에서 옐로 이렇게 바로 보내면 되는 게 직접 배부,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부정확하다. 이게 특징이고, 단계 배분법은 요 둘도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전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있다. 그러면 이 3명까지 포함시켜서 3명, 2명, 8명이 500만 원을 각자 나눠서 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순서 정해야 함. 그게 특징이죠. 세 번째, 상호배분법은 여기 보조 부분에 있는 양쪽을 전부 다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부분도 식당에서 밥 먹었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식당도 뭐 3시간 사용했다. 밥 짓는데 전력 써야 되잖아요. 3시간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여기 보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게 어렵다. 자, 요게 특징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자, 부분의 배부 순서를 정해서 단 한 번만 다른 부분과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단기 배부예요. 순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면 우리 보조부분 원가 제조에 배분하는 거, 요거는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두 개 구분하는 거네요.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바로 한번 볼게요. 종합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거죠. 개별은 한 땀 한 땀 만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핵심은 어떤 배부 기준, 완성품으로 환산하는 계산, 그게 핵심이고,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 제조 간접비, 재간을 배부하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죠. 그쵸? 책 보고 복습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종합원가 계산은 공장 대량이니까 식품이나 제조,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니까 배를 한 땀 한 땀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원가 집계, 원가를 어떻게 모을 거냐, 어떻게 돈을 얼마나 썼냐, 이런 걸 모을 때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반대가 됐네요. 반대.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입니다. 자, 요게 틀렸네요. 3번이 답이네요. 장점,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이고 편리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겠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확한 원가표, 개별원가 표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답은 3번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네요. 자, 계산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죠. 자, 줄수 3칸, 칸수는 3칸으로 할까요? 자, 3칸, 칸수 3칸. 자, 이게 재료비 적고 가공비 적게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물량 흐름부터 파악했죠? 다 단계부터 해볼게요. 종합원가 계산 1단계 뭐였죠? 그쵸, 물량의 흐름 파악. 두 번째, 2단계는 뭐였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물량의 흐름, 제공품 계정 그립니다. 줄수 하나, 칸수 2개 그릴게요. 제공품 계정의 물량 흐름 파악부터 해볼게요.
자, 제공품 이쪽이 기초가 있었고 이쪽이 단기에 투입한 단기 투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에 완성된 게 있을 거고 기말에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는 몇 개? 700개가 있네요. 몇 개? 700개. 30% 완성된 채로 30% 완성된 채로 저번 달에 700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단기에 착수한 게 1500개라고 합니다. 단기에 이번에 투입한 게 1500개 1500개를 더 만들고 싶어서 이번 달에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완성된 것은 1700개라고 하고 그 중에 남은 것은 500개. 근데 절반만 완성이 됐나 봐요. 이런 거죠. 이해됐죠? 자, 처음에 700개가 만들어진 상태로 이번 달로 넘어온 거예요. 저번 달에서. 그리고 이번 달에는 1500개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200개겠네요.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1700개만 완성이 되고 500개는 아직 덜 만들어진 채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돼요. 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했으니까 재료는 0% 시점에서 다 넣은 거예요. 공정 초. 그러니까 0% 시점. 1%라고 볼까요? 0이라고 볼게요. 0% 시점에 처음에 넣자마자 바로 재료는 다 넣었다. 가공비는 균등하게 됐다. 균등한데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비율. 자, 그러면 볼게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법? 그렇죠. 평균법이라고. 평균법. 자, 평균법은 여기 요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전체 2200개를 바로 여기로 완성과 기말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완성과 기말에 나누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완성은 몇 개? 1700개. 기말은 몇 개? 500개. 근데 완성은 50%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여기 볼게요. 자, 완성. 재료비는 언제 집어넣었어요? 재료비는 언제? 처음에. 근데 완성이 됐으니까 1700개가 완성이 되려면 재료를 1700개어치 다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1700개의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공도 1700개를 다 가공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1700개어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요게 완성이 되려면 재료비나 가공비가 다 들어가야 1700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재료 볼게요. 기말에 500개가 절반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재료는 절반만 들어갔어요? 아니죠. 왜요? 처음에 0%에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재료를 몇 개어치? 500개어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가공은 균등하게 했기 때문에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절반. 몇 개? 250개. 자, 그렇게만 투입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면 이 재료, 자, 재료는 2200, 가공비는 195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이 있나요? 그쵸, 답은 1번 요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가세 라고 나왔네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그럼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겠네요. 자, 간주 공급은 우리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해볼까요? 자, 간주라는 것은 뭐냐? 야, 너 범인으로 간주할 거야. 그러면 범인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런 말이에요. 넌 그렇게 보겠다. 야, 너 청소 안 했잖아. 너 청소 안 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너는 저 친구랑 똑같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 공급이라 했으니까 간주 공급.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공급은 우리 회계적 용어로 매출인 거예요. 매출한 걸로 보겠다. 결국은 매출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했으면 뭐 내야 돼요?
그쵸? 부가세 몇 퍼센트? 1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간주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너는 세금 내라 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공급으로 보지 않았나 봐요. 공급이 아닌가 봐요. 뭐가? 공급이 아닌데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보겠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간주 공급은 공급의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공급, 즉 매출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그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간주공급은 공급이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야, 너 공급이야. 매출했어. 그래서 너는 세금 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간주 공급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실질 공급이에요. 공급. 우리가 그 부가세 어떤 흐름 기초에서 배웠죠? 부가세 흐름에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A, B, C 이렇게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A는 봐보세요. 사업자, B도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100을 매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세금 얼마 내야 돼요? 그렇죠. 100 팔았으니까 10%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A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네요. 자, 5만큼 사왔어요. 뭐 재료를 50만큼. 그러면 5만큼 세금을 냈겠고, 자, 5를 돌려받고 납부세액은 5만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B도 마찬가지. 30을 세금을 내고 왜 300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10만큼 매입을 해왔으니까 10만큼 돌려받고 그래서 세금을 20 낸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쵸? 즉 사업자가 매출하면 매출세액을 내야 돼요. 10%. 사업자가 매출하면 매출세액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가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공제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매입하면 여기 있네요.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정해지잖아요.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매출해야 세금을 내요. 근데 매출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매출로 보겠다. 세무서는 매출로 보겠다. 그래서 너한테 세금 내라고 하겠다. 라는 소리예요. 간주공급은. 이해됐나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하나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이에요. 내가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TV를 만드는 사장이에요. 여기 TV 공장의 사장입니다. 자, TV를 만드는데 100 주고 팔아야 돼요. 원래 손님한테. 다시 여기로 할게요. TV를 만드는데 300 주고 팔아야 돼요. 여기 뒤에 소비자가 있다고 치면 300 주고 팔아야 되는데 친구가 왔어요. 아니면 우리 집이 TV가 지금 필요해요. 새 집으로 이사해서. 그러면 TV를 사지 않고 우리 회사에 있는 TV를 그냥 가져다가 집에다가 룰루랄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 있는 TV를 갖다가 집에다 둔 거잖아요. 팔지 않고. 그런데 TV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은 이렇게 사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값의 10%는 나중에 돌려줄 거예요. 왜 돌려줘요? 우리 누적적으로 부과해서 제일 끝에 누가 최종으로 낼 거기 때문에, 즉 소비자가 전부 다 돈을 낼 거기 때문에 이 10만큼은 B한테 다시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부가세 기초에서. 자, 그러면 B는 그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지만 세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팔아야지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걷어야지만 납부세액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지 않고 요 매출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300이 안 들어왔잖아요. 300에 대한 30이 세금으로 안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 10만큼은 얘는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재료를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장님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너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된다.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안 됐으면 세금이 안 들어올 거고,
근데 나는 너한테, 세무서는 너한테 10만큼 돌려줬잖아. 소비자한테 팔 줄 알고. 근데 너는 안 팔았잖아.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너는 너한테 판 걸로 봐. 너한테. 그래서 이 매출은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세금만큼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요거는. 이거는 네가 손해보는 건 나는 상관없어. 세무서는 상관없지만 이 30만큼은 원래 걷어야 되는 돈이잖아. 팔았으면. 근데 너는 팔지 않고 너가 그냥 갖다 썼잖아. 그래서 이 개인적 공급은 너가 너한테 판 걸로 봐서 30만큼을 세금 내라 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게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 사장이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요. 개인적 공급. 그런데 개인적 공급에 제외되는 것들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개인적 공급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빼준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작업복을 만든다. 작업복. 작업복 만드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럼 작업복은 그렇게 해도 된대요. 왜? 회사에서 작업할 거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신발, 작업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직장 체육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나요? 근데 상품이 TV야. 상품이 TV예요. 그러면 TV는 세금 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 TV를 운동회, 달리기를 하고 TV를 상품을 걸었으면 요건 괜찮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TV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은 죽으라고 뛰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는 뭐 괜찮다. 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개인적 공급과. 사장님이 마음대로 집에 갖다 놓는 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팔지 않고. 팔지 않았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와. 세금이 안 들어오면 정부는, 세무서는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은 네가 니한테 판 걸로 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팔지 않았지만, B는 팔지 않았잖아요. 자기 집에 갖다 놨으니까. 팔지 않았지만 나는 판 걸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런 게 간주공급이잖아요. 사업상 증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얘는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 막 TV를 막 주는 거야. 팔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그쵸? 잘 보여야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뭐 거래처나 아니면 뭐 친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오면 주는 거야. 내가 화장품 가게인데 친구 왔어요. 너 얼굴 왜 이렇게 박살났니? 이 화장품 좀 발라. 막 주는 거야. 그러면 팔지 않았으면 돈 안 받았겠죠?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 여기 세금 나중에 돌려받았으면서 세금 내지는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 사장. 개인적 사용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게 있어요. 폐업시 잔존재화. 여기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창고에 잔존 남아있는 상품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TV 사장님인데 TV가 창고에 우리 회사는 망했는데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슬프겠죠. 망했으니까. 망해도 세금을 내고 슬퍼해야 돼요. 왜냐? 이 TV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금을 돌려받았어. 그런데 팔지 않고 망해버렸어. 요 300만 원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손해본 거야. 그런데 팔 줄 알고 팔면 세금 들어오니까 이 세금을 돌려준 거야. 다시 팔면 세금 내요. 그쵸? 이 세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니까 이거를 B한테 돌려준 거야. 그런데 팔지 않고 망해버렸어.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와. 그런데 세금은 돌려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팔지 않고 망했기 때문에 이 세금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받을 건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화도 본인한테 판 걸로 봐요. 망했지만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돌려주는 건 돌려주니까. 이제 망했으니까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잖아요. 그럼 돌려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돌려준 게 안 되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전부 다 요거 자기가 돌려받은 것만큼만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화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가 남아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돌려내야 됩니다. 돌려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판 걸로 보는 거야. 팔지 않았지만 얘는 집에 갖다 놔서 팔지 않았고 친구한테 줘서 팔지 않았고 얘는 망해버려서 팔지 않았잖아요. 팔지 않았지만 전부 다 자기한테 판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야. 세금을 내라.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화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면세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 전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면세 전용. 자, 면세를 팔면 세금을 안 내죠? 그죠?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과세로 판다. 이렇게 과세, 세금을 내고 과세로 팔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과세로 파는 사업자들한테는 나중에 세금을 낼 거기 때문에 세금도 돌려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세금을 냈으면 세금도 매입한 게 있으면 세금도 돌려받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되고 이중과세 되면 자기가 낸 세금만큼은 돌려준다라는 걸 우리가 부가세 기초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부가세 기초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나는 과세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한대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한대요. 그러면 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면세예요. 택시는 과세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 놓고 A한테 100만큼을 기름을 사온 거야. 기름. 그러면 이 100을 사왔으니까 B는 나중에 10만큼을 돌려받게 돼요. 이렇게. 왜? 어차피 과세로 택시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손님이 돈을 낼 거고 그러면 세금을 낼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세금 안에는 이 10만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만큼을 돌려줘도 된다라는 이중과세 원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택시에 쓴다고 해서 기름을 사와놓고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 안 넣고 버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버스에다가. 그럼 버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택시에는 과세니까 상관없지만 버스는 면세예요. 면세면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면 세금 돌려받는 것도 없어야 돼요. 자, 면세는 세금을 안 냅니다.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그런데 택시로 쓴다고 해놓고 사와서 세금을 돌려받았어. 그래 놓고 버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면세에 쓸 거니까 세금을 안 돌려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쓴다고 해놓고 여기에 써버린 거죠. 즉 면세에 쓴다고 용도를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어딘데? 그렇지. 원래는 과세. 자, 과세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매입했어. 그리고 나서 매입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돌려받았어요. 공제받음. 그래 놓고 어디다 썼다고? 그쵸. 면세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면세에 사용해버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불공이잖아요. 불공. 돌려받으면 안 돼요. 면세는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돌려받았으니까 이 세액만큼은 토해내라. 면세를 썼잖아. 그래서 너는 너한테 판 걸로 보겠다. 여기 넣으면 네가 너한테 판 걸로 보겠다 해서 세금을 다시 걷겠다 라는 거예요. 이 매입세액 돌려받은 거 내겠다. 그래서 야, 너는 팔지 않았지? 공급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는 면세 했다 썼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한테 판 걸로 볼 거야. 그래서 세금 내. 간주공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불공이었죠. 구매할 때. 그쵸? 불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사용한 거면 전부 다 위에처럼 불공제 사유가 돼요.
불공.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위에하고 똑같아요. 영업용으로 샀대요. 이런 거는 이제 예시는 또 똑같은데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샀어요. 승용차를 샀는데 이거는 불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택시에 샀다고. 택시 하려고. 그러면 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비영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이라는 것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비영업용은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택시는 승용차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영업용인데, 그럼 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자기 돈 주고 세금 내고 차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세금을 안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야, 너 소형 승용차 같은 거 샀을 때는 너 마음대로 막 사장님 타고 다닐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불공이야. 그래서 세금을 토해내. 그래서 너한테 판 걸로 볼 거야. 너는 팔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판 걸로 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위헌세 조정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구입뿐만 아니라 뭐 휘발유 이런 거 다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에 관한 것도 전부 다 간주 공급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뭔 말이냐?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나 B나 똑같은 사업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장이고 여기는 대리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A 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B 대리점으로 옮긴다. 그래서 판다 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5만큼을 여기 매출, 여기 매입해왔죠? 100만큼을 매출했고, 그러면 10. 다시 여기서는 만들고 여기서는 파니까 여기서는 만들기만 하고 여기서는 판매만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판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한 세금만 내고 사온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은 사장님이니까 여기 없다고 치는 거야. 요게 여기서 우리 옮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입세금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세금을 30만원 이렇게 30만원만 내는 거고, 자, 여기서는 사오기만 하지 이쪽으로 팔진 않잖아요. 옮겨놓는 거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0이고 매입세액은 5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납부세액은 항상 돌려받는다. 마이너스 5라고 적을게요. 항상 돌려받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전체 25만큼을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쵸? 최종적으로는 얼마만? 25만큼만. 그런데 웃긴 건 납부는 언제? 일기 확정이면 언제 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내지만 돌려받는 것은 그 이후인 한 달 뒤에 언제? 8월 25일날 돌려받는데요. 그러면 이 공장 주인은, 이 공장 대리점 주인은 내는 건 빨리 내고 돌려받는 건 늦게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이 5만큼 쓸 돈이 있으면 한 달만큼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못 쓰게 되는 기간이 한 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장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판 걸로 보는 거야. 같은 집인데 얘가 얘한테 판 걸로 보는 거예요. 판 걸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매출은 300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얘한테 매입을 했어요. 얼만큼? 10만큼. 그래서 매입만큼은 돌려줘야겠죠. 그러면 세금 얼마 낸다? 20 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매출했습니다. 얼마를? 100을. 그러니까 세금은 10 내야 되고, 그러면 매입은 얼마 했어요? 5. 그래서 세금 얼마 낸다? 5 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는 것은 25만큼 똑같잖아요. 그쵸? 돌려받을 건 없지. 왜? 그때그때 계산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미리미리. 즉 A나 B는 같은 사장님이지만 각게 그냥 옮겨서 팔 때 이걸 매출로 보면
결국은 아까처럼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때 기간이 발생하는 그 어려움, 기간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받는 그 어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요거는 요 5가지는 약간 그 사업자한테 너 팔지 않았지만 판 걸로 볼 거야. 그러니까 너 세금 내라는 약간의 제재의 개념이지만 얘들은 사업장한테 도와주는 개념인 거예요. 도와주는 개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달 동안 좀 손해본다. 한 달 동안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건 판매 목적으로 A 공장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는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 6가지를 전부 다 공급으로 봐서 세금을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요 5가지는 약간 제재의 개념, 요 1가지는 도와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폐업시 전자문제가 맞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상 증여네요.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그냥 판 거잖아요. 그냥 매출이죠. 매출. 공급. 실질 공급이라고 해요. 그냥 매출한 걸 실질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에 관련된 목적을 면세 사업으로 바꿨다. 면세 사업의 전용이죠. 그래서 얘도 간주 공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가 간주 공급에 들어가고 이거는 실질 공급이에요. 실질 공급.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암기해 주시고 의미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간주 공급은 우리 교재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400페이지 4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가부가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자, 면세 대상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취지. 왜 만들었냐? 취지. 면세. 소비자. 뭐죠? 서민들의 뭐 세부 부담에. 그다음에 역진성을 완화시키죠. 완화시키다. 역진성 완화. 뭐 싸게 세금을 안 때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서민들한테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세금 안 걷을 테니까 이거 좀 해라라고 요구할 때 정책상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책상 목적으로 면세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비행기 떴다 비행기는 세금을 내고 타야 돼요. 그죠? 서민들이 세금을 내고 타라. 너 비행기 타면 너는 부자다라는 거죠. 수돗물은 과세가 아니고 면세죠. 연탄. 어려운 사람들이 떼는 거죠. 면세. 토지를 파는 것은 이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불공이 되잖아요. 자, 얘도 면세. 그런데 뭐야? 토지에 임대 빌려주는 것은 뭐죠?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세금 내고 빌려주는 겁니다. 자,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면세 대상은 페이지 48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할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텍스 인보이스. 자,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해야 됩니까? 자, 법인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전자는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얼마 이상? 뭐 3억 이상의 매출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로 발급하는 게 의무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답이 1번이네요. 답이 1번이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 다음 달 10일에 전자로 상대방 사업자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보내야 되겠죠? 근데 국세청에는 다음 날까지 보내야 돼요. 다음 날 발급일의 다음 날. 왜냐면 뭐 인터넷에서 보내는 것 때문에 엔터만 치면 가는 거니까 하루면 충분하다. 다음 달이니까 몇 시간? 24시간 전까지만 보내면 된다. 자, 수입할 때 세금 계산서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수입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외국에서 물건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판다 라고 할 때도 팔아도 팔면 세금을 다 걷기 때문에 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줍니다. 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줘야 해요. 근데 수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금계산서? 그렇죠. 수입 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세관장. 세관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장한테 받는다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